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허리케인 이언의 피해 지역을 방문해 연방정부 지원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 말할 예정입니다. 푸에르토리코에는 6천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택시장은 침체기로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평평하게 유지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이미 크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지금 가장 지켜봐야 할 분야는 노동시장입니다. 잡마켓입니다. 노동시장도 연착륙할 것이라는 희망은 살아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합병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돈바스 전략적 요충지에서 철군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의 실체와 러시아군의 퇴각을 알면 알수록 푸틴의 입지는 약해집니다. 한인도 다수 살고 있는 남미 브라질에서는 극우 성향의 현 대통령 볼소나로와 좌파 성향의 전 대통령 룰라 전 대통령이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뒀지만 전 대통령 투옥은 검사와 판사의 공모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룰라가 3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수감된 7명의 미국인과 미국에 수감된 베네수엘라 고위층 친척을 교환했습니다. 올해의 노벨상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스웨덴의 유전학자 스판테 파보가 선정됐습니다. 파보 박사는 현재의 인간에 가장 가까운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지놈을 비교해서 두 종 사이에 혼합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이제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 이안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가서 많은 그 폭우를 뿌렸고 피해자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플로리다주에서는 사망자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그 자연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들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쿠바에서부터 딱 플로리다를 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가서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까지 일부 영향을 미쳤는데 인명피해는 현재 88명으로 나왔습니다. 사망자만 그렇습니다. 뭐 다친 사람은 많고요. 그것도 이제 특히 플로리다주에서 확인된 사람이 적어도 81명, 수요일에 이제 허리케인이 들어닥쳤었죠. 특히 해안에 있는 그 리 카운티라는 곳에서 42명이 숨졌는데 리 카운티라는 곳이 인구가 얼만큼이냐면 약 76만 명입니다. LA 카운티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그러면 LA 카운티에 비해서 한 1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13분의 1 정도 되는 곳에서 허리케인 하루 지나간 것으로 42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그러면 뭐 500명 이상이 숨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인구 비대로 비교를 하자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플로리다주에서는 리 카운티라는 플로리다의 남서부에 한 군데에서만 41명이 숨졌지만 나머지 한 뭐 서너 군데의 카운티에서 또 39명이 숨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4명이 숨졌는데 이럴 때는 항상 뭔가를 나가려고 집에서 문을 밀면 그 물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못 나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 홍수로 인한 자동차 피해로 사망한 2사람을 포함해서 4명 그리고 이제 3명 사망자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될 푸에르토리코에서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남부도 당연히 지금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플로리다주 사람들은 수요일에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도 97만 명이 물이 없고 72만 명이 전기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큼 구조됐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지 되는데 구조 작업을 하면 할수록 역시 사망자 숫자도 함께 늘어난다는 이 비극적인 것이 자연재해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처음에는 누가 누구를 그 비난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이, 물이, 폭풍이,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면 과연 그것이 오기 전에
정치인들이라던가 담당자들이 제대로 대처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이미 플로리다주에서 이 폭풍 허리케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제 주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방재해청이 앞으로는 자연재해에 좀 약한 지역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든지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지진에 약하고 플로리다라든가 캐롤라이나주라든가 이렇게 좀 해안에 바로 그 길게 접하고 있는 삼면이 바다인 이런 곳들도 있으니까 그런 곳은 당연히 폭풍과 허리케인이 되겠죠.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욱더 극단적으로 되니까 이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은 거기에 맞는 경고, 경보, 주의보 같은 것을 다시 그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연방재해청이 각 지역에 이제 연방재해청 관할 지역에 결정을 다시 내려야 된다. 또 다른 데이터에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복구 작업이 얼만큼 들어갈지는 아무도 정확하게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피해 자체도 완전하게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수백억 달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푸에르토리코부터 갑니다. 플로리다주는 지금도 뭐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이 가면은 좀 어수선하겠죠.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에 가서 당연히 이제 그 푸에르토리코의 그 주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거고요. 카리브해에 있는 그 섬, 그 아름다운 스페인이 식민지였을 때 참 많은 것들을 지어놨었고 했었던 그 카리브해의 섬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땅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그 속한 미국에 편입되지는 않은 섬입니다. 뭐 요새도 많잖아요. 그곳이 이제 뭐 중미 남미가 다 식민 전쟁에서 엄청나게 싸웠기 때문에 요새도 많고 아름다운 건물도 많고 저런 그 자연재해가 올 때마다 아름다운 건물도 무너지고 하는데 대통령이 가서 6천만 달러를 푸에르토리코에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피해 지원금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를 해서 기간 산업도 조금 더 단단히 해놔라는 건데 이 돈이 어디서 나가냐면요. 지난해에 민주당이 굉장히 그 아주 자랑스럽게 통과시켰던 기간 산업 법안이라는 게 법이죠. 이제는 이게 있었습니다. 2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2천억 달러에서 거기서 돈을 빼서 푸에르토리코에 주는 건데 6천만 달러면 3,333분의 1을 그곳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제방 시설 같은 것도 다시 하고 홍수 경보 시스템도 마련을 하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두 지난주에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주에 오기 전부터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나서 푸에르토리코에도 한 1,000명 정도 관계자들을 파견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뭐 연방 그 재해청 관계자들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이 푸에르토리코는 정말 바다에 떠 있는 섬이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는 섬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허리케인 이안이 오기 전에도 피오나가 먼저 갔었잖아요. 이 그 피오나 2주일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또 이중으로 겹친 겁니다. 피오나가 지나가고 이제 이안도 지나가고 뭐 열흘 이상이 됐는데도 10만 명 이상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푸에르토리코로 가고 푸에르토리코에서는 늘 허리케인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푸에르토리코에 갔었죠. 그때 막 사람들에게 페이퍼 타월 던지고 해서 아니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같은 가십거리는 뭐 아예 그 만들어낼 이유가 없죠.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잔뜩 그 뭐 페이퍼 타월 같은 것을 쌓아놓고 이재민들에게 던지는 이런 일은 뭐 당연히 없을 테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수요일에 그 정도면은 복구 작업을 어느 정도 좀 완수했겠다 그 판단을 해서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주를 방문을 합니다. 일요일이었는데도 토요일이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물어봤죠. 플로리다주에 가면 론 디센티스 주지사를 만날 겁니까? 왜냐하면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가장 많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을 해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Yes.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금 허리케인을 겪고 그러한 곳의 주지사인데 나를 만나길 원한다면 why not? 내가 왜 안 만나겠습니까? 하고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플로리다가 너무 피해가 심해서 그렇지 지금 다른 지역, 플로리다의 북쪽에 있는 지역에도 여전히 이 허리케인의 여파는 있다. 그래서 미국의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미국의 내부와 연관이 된 국제정책을 좀 간단히나마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금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의 2군데 그리고 나머지 2군데가 국민 투표를 한 결과 99%의 지지로 가장 많은 곳이 99%, 그 다음이 98%, 그 다음이 한 90% 아랫대, 그 다음 네 번째 지역이 80% 높은 80%대의 지지로 러시아에 합병하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뭐 이제 러시아에서 10월 초에 뭐 오늘 내일 되겠네요. 공식적으로 합병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이미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리만이라는 곳을 탈환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리만이라는 곳은 돈바스 지역이 이제 2군데로 나뉘잖아요. 그 2군데로 나뉘는 한 군데의 북쪽에 있는 곳인데 이 리만이라는 곳이 워낙에 열차의 허브이기도 하고 러시아로서는 그 물류, 군 수송품 같은 것을 수송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러시아군이 손들고 나갔습니다. 러시아 장군들이 이러다간 전부 뭐 완전 패하거나 포로로 잡혀서 정말 수치스럽게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서둘러서 철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미처 철군하지 못한 러시아군을 잡기도 했고 또 아주 막판에 그 같은 소식을 들은 러시아군들이 굉장히 허둥지둥했고 도망치니까 완전히 그 개개인별로 도망치니까 그 리만 그 숲속 지역을 수색을 했고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러시아 군인들도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닌데 우크라이나군은 땅을 빼앗겼으니까 그 싸워야지 되는 명분과 애국심은 있다지만 어쨌든 그렇게 쫓겨가는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군이 용맹스럽게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군으로서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리적으로도 전쟁에 있어서 전략적으로도 완전히 그 군 수송품을 운반을 해야지 되는 그 가운데의 통로가 우크라이나에 뺏겼기 때문에 힘들고 우크라이나는 대신에 그쪽에 있으니까 더 동쪽으로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쪽 지역으로 가서 그 땅을 되찾을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던 러시아의 젊은 군인들이 집으로 전화해서 이거 처음에는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하더니 그게 아니야. 뭐 엄마 아빠 뭐 사랑하는 나의 뭐 애인이요. 내가 여기에 무슨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해방시켜줘라고 해서 오면은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여기 나치가 지배하는 국가도 아니고 이 같은 것들이 점점 퍼지면서 또 전사자들의 명단도 러시아 쪽으로 가고 하면서 국민들이 그 푸틴은 천하무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네.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야. 이 같은 여론들이 있다는 점점 높아진다는 인기 없는 전쟁인 거죠.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서 빠져나왔을 때도 무슨 뭐 하루키우라든가 이런 곳에서 패배했을 때도 어느 정도는 감출 수 있었던 이 전쟁의 추한 진실을 러시아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더군다나 이제 리만까지 지금 빼앗겼다고 하니까 무척 그 혼돈스럽기도 하고 러시아 군인으로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기도 할 테고 심지어 러시아의 국영 텔레비전에서도 러시아의 텔레비전 하면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나팔수와 마찬가지인데 선동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지금 러시아의 전쟁 상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뭐 클렘린의 공식 채널이라고 하는 러시아 채널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있답니다. 그 사이에는 러시아가 또 민간인을 포격을 해서 민간인이 뭐 수십 명씩 숨지는 뭐 하루키우라든가 너무너무 잔혹하다. 이건 어떤 경우는
무슨 잘못 실수가 아니라 매복했다 그랬다. 뭐 이것은 또 우크라이나 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에서도 민간인 사상자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러시아와 싸우다가 체포가 돼서 포로가 됐다가 맞교환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늘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러시아가 포로를 대하는 것은 그 잔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뭐 과거에 어느 나라에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어디에 가둬서 뭐 고문을 하고 밥도 뭐 하루에 뭐 빵 한 덩어리밖에 주지 않고 나중엔 여기저기 옮기는데 포로들을 빈대가 너무 많이 있어서 뭐 등에 뭐 빈대에 물린 뭐 흉도 있고 한 사람은 40대 한 사람은 그 27세 원래 뭐 한 사람은 육군 한 사람은 해병대에 있던 사람인데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국제 이런 그 자원봉사 팀에 합류를 해서 일하다가 하르키우에서 무인 항공기 정찰 임무 도중에 매복당한 그 러시아인에게 체포가 돼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손목은 지금도 뭐 완전 마비고 왜냐하면 뒤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갈비뼈가 4대 부러졌다. 포로로 러시아인은 대우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왜 이 같은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 본인들이 여러 가지 조용히 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같이 본인들은 풀려났지만 풀려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포로였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정말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찾았는데 그곳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고 우리가 경험해본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이건 러시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좀 전해드리고 아니 오늘부터 뚝뚝뚝뚝뚝뚝뚝 노벨상이 떨어지는 날이잖아요. 10월부터. 그런데 웬일이죠? 지난해의 노벨상과는 일단 시작은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노벨상 노벨 그 생리 or 의학상 이렇게 되는데 생리의학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합쳐서 부르고 있죠. 한국말로 하자면. 그런데 지난해는요. 제가 또렷하게 아니 1년이 벌써 그렇게 빨리 지나갔나요? 저는 계절을 구분할 때 뭐 1월은 1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절이 오면은 어떤 것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오면서는 이제 본격적인 또 뭐 여름 뭐 또 뭐 가을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은 그 뒤고 그 전에 10월 달은 항상 이제 마지막 3개월이 남은 것을 노벨상 발표하는 것으로 하는구나 하는데 지난해에는 거의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미국인이 뭐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나중에 받은 미국인이거나 거의 미국인이 하나 정도 빼고는 다 들어갔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나 2개 정도 빼고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노벨 생리의학상의 단독이고요. 스반테 파보라는 스웨덴의 그 과학자, 유전학자 이분이 받으셨습니다. 우선 이제 항상 노벨상은 그 국가의 국력과 비교가 되니까 하나를 말씀드렸고요. 이분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수십 년 동안 보통 사람들 일해도 노벨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네. 아무튼 이번에 노벨 그 생리의학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제가 있기 전에 가장 그 인간에 가까운 그러나 멸종된 네안데르탈인이잖아요. 네안데르탈인 그 이전에 또 이제 그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탈인이 이렇게 합쳐진 종이랍니다. 인간이 현대 인간, 네안데르탈인, 그 전에 데니소바인 이렇게 하면은 그 두 인종은 종과 종 사이에 합쳐졌다. 이런 것을
그런데 이게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그 처음에 그러한 것이 4만 년 된 그 뼈에서 막 유전자 같은 것을 추출해서 이게 무슨 도대체 현대인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데 수십 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1856년이라고 하네요. 독일 채석장에서 네안데르탈인이 그 화석이 처음으로 그 발견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요즘의 인간과 어떻게 되나 그 전의 종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연구하려고 과학자들은 그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니까 너무 고생을 했었겠죠. 그것을 이제 최신 기술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그 두 개의 종은 합쳐진 거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하는 것인데 최신 기술이라는 것이 여기에 정치적인 것도 또 들어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뼈를 구하는 것은 뭐 화석 뭐 등등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스웨덴의 과학자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좀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 정치적으로 뭐가 연결돼 있나 이것도 봐야지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클린 룸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한 정치적인 민감성에서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말하자면 호모사피엔스와 그 고대의 네안데르탈인 그 이전에 무슨 뭐 호미니드라든가 이런 그 변화 같은 것을 알려면 중간에 하나도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안 돼 하면서 이제 그렇다는데 어쨌든 이게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생리학에 엄청난 통찰력을 이제 앞으로 주는 그런 그 결과랍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2014년도에 그 책을 썼는데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도 역시 수십 년 동안을 거기에 살아오셨으니까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그런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서 노벨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전에 1982년도에 노벨 공동으로 그 생화학상을 수상한 수네 베르그스트롬이라는 박사의 비밀 혼외 아들이랍니다. 결혼 외에서 낳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 이어서 또 이렇게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본인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는 지난해 제일 처음부터 그 미국의 그 UC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라호야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두 분이 미국 분이 받으셨거든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그렇게 해서 무슨 물리학상도 거의 미국 사람이 들어가거나 했거든요. 그런데 문학상 이런 거 빼고 문학상이랑 대체적으로 뭐 노벨 평화상이 빠지죠. 미국이. 그런데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생리학상 시작했으니까 내일이 물리학상, 수요일이 화학상, 목요일이 문학, 금요일이 이제 노벨 평화상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주말을 거치고 월요일이 되면은 10월 10일이 되면은 항상 경제학상을 맨 마지막에 발표를 하잖아요. 상금은 혼자이니까 이분 지금 뭐 1,000만 크로나 스웨덴 돈으로 한 90만 달러 요즘 약간의 그 환율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발표만 하고 10월 달에 시상식은 12월 10일에 합니다. 1900이 아니죠. 1895년이죠. 1895년도에 알프레드 노벨이 본인이 이제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도 발명하고 해서 돈 많이 있었던 그의 유산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는데 이분들이 뭐 돈이 90만 달러다 몇 사람이 있으면 나눠 갖는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을 밥 먹고 잠잘 때도 네안데르탈인이 뭐 이런 걸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떠한 성취감이 있겠죠. 노벨상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 일이 끝나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다시 시작하겠죠. 이민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일 못한다 하는 것을 할 텐데 지금 잠시 잠잠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공격수가 쉬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뒤에서는 일을 합니다.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텍사스에서부터 사람들을 뭐 수십 명을 매사추세츠에 있는 마셜스 비냐드로 보냈는데 그때 누가 이들을 꼬드겼는가 유인했는가 하는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에 육군에서 전역한 그 여성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펄라라는 여성인데 육군에서 의무병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방첩 이런 정보
이런 일을 한 20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샌안토니오에 가서 사람들에게 야, 거기에 가면은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뭐 그리고 이제 당장 맥도날드 쿠폰도 주고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사실은 일자리도 없고 너무나 생소한 그런 뭐 별장들이 많고 그런 곳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는 것은 론 디센티스의 뭐 정치에도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고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식 망명 신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합법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유인한 그 전역한 이 여성이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도 배치가 됐었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이 쭉 그 밑에서부터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파나마, 코스타리카 그리고 뭐 니카라과 뭐 그리고 멕시코까지 거쳤잖아요. 그런 나라를 계속 이제 거의 걸어서 오는 건데 그리고 그 많은 나라가 많은 나라에서 많은 것을 또 속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최종적인 목표지가 미국에서였는데 미국에서도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민에 대해서 지금 뭐 불법 이민자 뭐 난민 신청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중도적인 정치적으로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이 망명 신청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어떠한 그 연민의 정을 느낀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도 이민자들이 나와 정체성이 달라요. 나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여성이고 뭐 엄마고 그런데 그 이민자들이 나의 정체성을 뭐 파괴시키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 유럽에서 완전히 그 어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진보가 바라보고 있는 이민에 대한 정책과 중도나 우파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민에 관한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그 망명 신청자들을 받아들일 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고 준비도 되지 않았고 뭐 내리기 비행기에서 내리기 뭐 얼마 전이라고 하던가요? 알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군 기지에 그 근처에 있는 뭐 케이프 코드가 되겠네요. 미군 기지에 그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미국이 각국과 지금 해야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과는 가장 중요하게 IRA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따른 현대, 기아,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법을 바꾸지는 못하고 시행령이라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문제가 있죠. 베네수엘라와는 또 역시 수감자를 교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발적으로 가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정부에서 가서 러시아군에 잡혀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지 되잖아요. 포로 교환 비슷하게 해서 베네수엘라에서도 미국인 7명이 갇혀 수감된 사람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인의 조카 2명과 마약 혐의로 수감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맞교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얘기하는 어떠한 그 잘못된 것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실제로 그를 위해서 많은 희생도 합니다. 때로는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주고 이 두 사람 받아왔단 말이야? 그런 지적들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민주주의의 미국의 철칙을 지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 주말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몇 개월을 협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미국에서 맞교환하나? 베네수엘라에서 맞교환하나? 그게 안 되잖아요. 항상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제3의 지역에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섬에서 베네수엘라의 뭐 카리브해 동맹이죠. 그곳에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와 2013년도 마두로가 집권한 이후에 이제 점점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고 뭐 거기에 빈곤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가 당연히 따르고요. 독재로 지금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마두로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두로를 몰아내고 지금 후안 과이도를 여전히 미국에서도 서방 세계에서도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아주 기꺼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조금 앞장서서 후안 과이도를 어떻게 해보려고 내세우려고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비난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내놓고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했었는데 실패했죠. 실패했고 아직도 그 젊은 그 후안 과이도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지원은 받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브라질도 그러지만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브라질은 다 그 미국에 속하니까는요. 남미지만 대법원과 정치권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정권이 그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대법원과 그 베네수엘라의 그 국회 사이에서 분열이 있어서 아무튼 그 국회는 지금 후안 과이도가 조금 힘을 잡고 있고 마두로가 재선에 뭐 실패한 거야 뭐 이런 선언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나라든지 미국은 지금 현재 등을 돌리고 있는 나라와도 미국 국민이 그곳에 잡혀 있으면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미국이 더 크고 많은 것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뭐 허리케인이다, 러시아와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민 등등 많은 일이 있지만 이런 일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경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주택시장, 하나는 일자리 마켓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주택시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큰 그림은 오늘의 미국에서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자체가 차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하나는 집값이 기본적으로 평평하게 플랫하게 앞으로 몇 년 갈 것 같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 하는 게 글쎄요 여러분들 마음에 좀 편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팔았어야지 돼. 올 1월 달에 이자율 상승 있기 전에 라고 후회하십니까? 사시려는 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주택시장은 일단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 막 분위기 좋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돈이 조금 있고 해서 그게 다 일반 소비로도 연결이 되니까는요. 몰기지 그 이자율 때문에 바이어들에게 어필을 조금 덜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집값이라도 조금 싸게 사는데 싸야지 살 텐데 아직은 바이어들이 아니 1월 달에 우리 집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에 내놓으라고 포기 못하는 거죠.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때는 가격을 낮추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전에는 그 집에 가서 원래 35만 달러 주고 사려고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뭐 그 오픈 하우스에 온 사람들도 많고 저 사람들이 더 쓰는 것 같고 하니까 35만 달러에 사려고 했다가 40만 달러라고 쓰고 나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리스팅 가격보다 싸게 해달라고 협상을 하다가 아유 안 사고 말지 하고 뒤돌아서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규모 주택시장 붕괴는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팔려는 사람이 금방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낮은 이자율에 에퀴리는 막 첩첩산중이 쌓였겠다 하는 그런 상태를 뭐 악시오스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부동산 시장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투자 전문가의 말도 인용을 하고요. 스티븐 아브람스라는 엠허스트 그 증권의 투자 전문가입니다. 주택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청산을 해야지 될 게 있는 시장. 주식시장은 어떤 때는 정말 던져야지 되고 하는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클리닝 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주택은 그렇지 않죠. 조금 기다리면 뭐 내가 원하는 가격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어차피 나도 옮겨야지 되잖아. 하기 때문에 주식과는 다르다는 것. 지난 2년 동안 올랐던 집값이 물론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 올해 정도에 그냥 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팔아야지 되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계획을 뭐 여러 가지 은퇴라든가 뭐 다른 주로 옮긴다던가 집을 줄여야지 된다던가 자녀분들이 다 나가서 그런 분들은 올해 정도는 우리가 집을 옮겨야지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미 올해 초에 다 파셨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주택 거래가 지금 활발하지 않은 침체기의 하나의 일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리스팅, 내놓는 그 리스팅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이제 그 주택 그 투어 하는 것, 또 투어하고 나서 오퍼하는 것, 이것도 거의 비슷하네요. 13%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택 보러 다니신 분들은 아직도 비싼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2019년 12월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비드 19이 터지기 직전 뭐 1월 말에 제일 처음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코비드 19 그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 직전인 2019년도 12월 달과 비교할 때는 전체적인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상상하세요, 여러분? 평균 45% 올랐답니다. 이러면 아니 우리 집은 그 정도 안 올랐는데 하는데 45%보다 더 오른 것도 있는 것이겠죠. 팬데믹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고 집을 더 크게 했어야지 되고 집에서 오래 일을 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 영원히 재택근무를 할 것 같아. 그 이후에 회사 사정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의 여러 가지 이유로 2019년 12월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45% 주택값이 비싸졌다. 그러나 어쨌든 집값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막 크게 내려가는 곳이라기보다는 평평하게 유지될 것 같다. 과거의 주택버블과 다르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능력도 없었는데 무슨 뭐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다운페이는 조금 하거나 전혀 하지 않고 그것도 변동이자율로 30년 고정이자율도 아니고 변동이자율로 하니까 이자율 높아지고 하면서 또 잡 마켓도 안정되지 않고 하니까 페이먼을 감당하지 못해서 던진 사람도 많았고 포크로저 들어가고 뭐 빚보다 빚이 더 많은 언더워러 주택도 많았고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이자율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낮은 때 지금은 이제 6%가 높지만 1년 전에는 3% 낮은 데였습니다. 그런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하우징 버블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모든 시장이 미국 주택 시장이 똑같이 평평하진 않습니다. 아이다호주의 선벨트, 보이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역은요 팬데믹 때 완전 붐이었어요. 붐이었는데 이 붐이었었던 이 지역은 이미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지역은 그다지 완전히 뭐 폭삭 가라앉는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많은 것들이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일자리가 이제 이번 주 내일이네요. 내일은 노동부가 고용률 그리고 이제 그만둔 사람, 퀴트한 사람 이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그리고 금요일에 중요한 또 일자리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잡 오프닝이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1명이라면 일자리는 2개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제 일자리를 포스팅하는 그 indeed.com이 일자리 포스팅 되는 게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잡마켓은 지금 침체, 중단 이런 건데 일자리는 조금 우리 사람 구합니다 하는 구인 광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조금 둔화될 것. 그리고 어차피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렇게 될 것을 연방준비제도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정리해고는 일자리 우리 누구를 구합니다 하는 것은 줄어들었는데 그 같은 사람 구하는 광고는 줄어들었는데 해고는 뭐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말할 때 신화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화적인 연착륙 견딜 수 있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일자리나 그럼 앞에 주택시장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인들의 정서는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 나쁠 것 같다 하는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좀 심플하지만 그래도 이웃 나라니까 한번 보고는 가야지 되겠죠. 브라질의 선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죠. 현재의 자이르 볼소나로 그 대통령은 극우이고 그리고 2003년부터 10년까지였네요. 두 번 대통령을 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은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10월 30일에 결선을 치릅니다. 룰라가 48.3%, 볼소나로가 43.3%를 받았는데 이 브라질도 이 선거에서 50% 과반수 이상 못 받으면 결선을 합니다. 여론조사에선 지금까지 쭉 룰라가 이겼는데 아마 남부에서 그 볼소나로가 조금 잘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원래 룰라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 볼소나로가 룰라를 마구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와 측근들을 부패, 돈 세탁 혐의 등으로 감옥에 가뒀는데 나중에 연방 말하자면 대법원에서는 그 전에 판사가 검찰과 공모를 해서 그렇게 했다 해서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할 수가 있었고 룰라에 대해서 당시에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분노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볼소나로가 와보니까 볼소나로는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고 있잖아요. 남미의 트럼프 해서 막 사람들 상대방을 폭력을 써서도 어떻게 해도 된다고 하고 선거 치러지기 전에 내가 60%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건 부정선거였다고 얘기를 하고 환경정책은 아마존 다 부수고 또 코비드-19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본인도 코비드-19에 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4년을 지내보니까 좀 뭔가가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이제 룰라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결선에 대해서 룰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엑스트라 축구에서의 엑스트라 시간이라고 할까 하면서 엑스트라까지 가기 전에 이기면 좋지만 뭐 어떻게 항상 그럴 수야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볼소나로는 아마 지난 몇 년을 겪어본 결과 변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 변화를 원하다가 최악을 부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전에도 변화를 원했는데 이 대통령 그 후보 때부터 볼소나로가 사람들에게 총을 겨눈다던가 뭐 그런 아프리카계 브라질리언은 가축이라고 한다던가 여성 정치인을 향해서 당신 외모가 나빠서 무슨 뭐 강간당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던가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얘기와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룰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봐야지 하는 거죠. 남부에서 볼소나로 현 대통령이 제법 잘 싸운 것 같으니까요. 강희신이었습니다.